안녕하세요, 제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둘 다 개발자인인 만큼 AI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AI가 들어오면서 저희 삶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좋아진 게 뭔지, 혹은 아직까지는 AI에게 대체되지 않은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AI로 인해서 좀 바뀌거나 특히 좋아진 부분, 뭐가 빨라지거나 아니면 효율적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어떤 면이 업무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이고 빨라지거나 좋아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최근에 이제 팀을 옮겨가지고 사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갑자기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 원래 같으면 이제 레포 하나하나 다 받아가지고 코드 하나씩 켜고 막 아이디 세팅하고 하면서 뭐 누가 뭐 물어보면 이 기능은 어느 API고 뭐 어느 코드고 어디에 무슨 서비스가 있고 로직이 있고 이거를 다 봤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그냥 레포를 한 곳에 모아두고 클로드 MD에 이 레포는 이 기능이 있고 저 레포는 저 기능이 있고 이게 프론트고 뭐 백엔드고 하면 걔가 그냥 알아서 이제 기능을 엔드투엔드로 다 분석을 해주니까 그런 게 이제 신규로 팀을 옮겼음에도 되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막 새로운 기능 뭐 추가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때도 클로드한테 나 이 기능 궁금한데 이거 뭐야? 아니면 프론트 화면 그냥 캡처해가지고 걔한테 넘기고 이거 버튼을 좀 지우고 싶다. 그럼 사이드 이펙트가 뭐냐? 이러면 이제 걔가 다 알려주니까 그런 게 확실히 좀 편해진 것 같아요. 혹시 뭐 좋아진 점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거의 AI가 없으면 약간 살기 힘들 정도로 AI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 있는데, 저는 그냥 회사에 있는 모든 일을 AI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하면서 생기는 이슈, 로그 보는 거, 그 다음에 문서 작성하는 거, 그다음 뭐 회의록 정리하는 거,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AI를 통해서 활용을 하는데요. 뭐 굳이 저의 일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뭐 출근해서 한 3시간마다 제가 해야 될 투두에 대한 스케줄링 잡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되는지를 3시간마다 업데이트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는 코덱스나 뭐 클로드 코드한테 해서 문서에다 업데이트를 시키게끔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다음 뭐 개발할 거 있으면 개발은 당연히 클로드 코드한테 맡기고, 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뭐 플랫폼 같은 게 있는데, 그 플랫폼을 사용할 때도 원래 같았으면 제가 직접 들어가서 외부로 뭔 작업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그 플랫폼을 제가 만든 거라 그냥 제가 그걸 MCP 서버로 API를 알고 있으니까 MCP 서버로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MCP를 통해서 클로드 코드한테 쥐어주고 네가 이걸 알아서 뭐 만들게 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 갖고 너가 운영할 때 뭔가 뭘 파악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작년에 올해인가? 작년에 해커톤 나갔을 때 했던 게 뭐냐면, 약간 프로액티브 AI라고 AI가 선제시해주는 걸 했거든요. 그쵸. 근데 그게 지금 그거를 이뤄야 제 생각에는 완벽한 자동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크론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스케줄링 수준밖에 안 돼서 그게 조금 아쉬운 지점. 그 말고는 그거 이외에서는 최대한 AI를 활용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클로드 코드랑 코덱스 간에 어떻게 하면 스위칭을 잘 할까. 그래서 뭐 다른 에이전트, 요즘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툴이 많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 보려고는 하는데, 아직 깊게 활용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오픈 클로 정도만 써보고, 요즘 막 뭐 나오는 헤르메스 에이전트 이런 거는 아직 딥하게 활용을 못 해봐가지고, 그거는 좀 뭐 짬날 때 한 번씩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거 쫓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클로드 코드 쓰고 이제 토큰 다 쓰면 그냥 코덱스로 옮겨가지고 쓰고, 스킬도 두 개가 이제 연동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클로드 코드 밑에 스킬들 있는데 좀 가져와서 써봐라 라고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 정도만 해도 저는 근데 효율이 엄청 늘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클로드 코드 어떤 걸 만들어놨냐면, 스킬 생성하고 훅으로 뭔가 코덱스 쪽으로
옮기는 거? 옮기는 걸로 좋은데.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즘 클로드 코드 거를 낮춰가지고 네. 아, 그 맥스 쓰다가? 맥스다 낮춰가지고 왜 낮췄어요? 돈이 너무 비싸서 코덱스도 비싸고 그래서 코덱스 프로가 있어가지고 코덱스 아. 프로를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서 지금은 낮춰놓은 상태고 그리고 코덱스 제가 요즘 앱을 쓰거든요. 근데 네. 코덱스 어, 앱이 꽤나 너무 좋아요. 근데 대신 확실히 이게 그 앱이라서 그런지 좀 느린 감이 있어서 아. 여러 개의 세션 띄워놓으면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터미널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 코덱스 앱 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그 드로우 아이오로 장표를 그 다이어그램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막 그런 거 정리해야 될 게 좀 많아져서 하다가 사람이 해보기도 하고 막 클로드 코드한테 HTML로 해보라고 하고 근데 요즘은 드로우 아이오도 코덱스나 클로드가 엄청 잘 만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막 예전에는 그런 걸로 하면 막 정렬 다 깨지고 사람이 그렇게 다 바꿔야 되고 이랬는데 요즘엔 그래도 뭐 이미지를 주거나 좀 드로우 아이오의 초안을 잡는 데는 진짜 좋더라고. 그런 디자인까지도 요즘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 디자인 저 클로드 디자인도 써보고 싶은데 네. 아직 그것까지 못 써봤는데 확실히 그 뭐 만드는 그 시각적인 것들에 대해서 발전이 그러니까. 너무 좋아져서 맞아. 엄청 그 뭐지? 그런 그 드로우 아이오 이런 거를 HTML이 아니라 그런 그런 도식화 이런 거를 그냥 그림으로 맞아요. 이미지 생성도 GPT가 너무 잘해가지고 저 그러니까. 오늘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다 그러니까 어떤 룰이 아니라 생성형으로 모든 맞아요. 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좋아지고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AI를 써서 아직까지는 좀 찝찝하다. 아니면 이거는 AI보단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낫다는 건 아니고 지식이 내 것으로 안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좀 찝찝하긴 한데요. 아까 뭐 말한 것처럼 모르는 걸 AI한테 물어보면 걔가 답을 해주지만 자꾸 똑같은 걸 AI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뭔가 이 기능이 어떻게 되고 있어? 라고 한번 물어봐서 이제 그걸 누구한테 다시 답을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걸 발견을 하면서 계속 이제 멍청해지는 기분이 좀 드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내가 그 프로젝트의 기획을 보고 디자인을 봐서 이걸 개발하고 실제 검증까지 다 하니까 머릿속에 남는 약간 암묵지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는 AI를 통해서 하니까 아무도 이거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뭐 솔직히 개발까지도 괜찮고 검증도 그냥 하면 되는데 실제 운영할 때 괜찮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찝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은 계속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걸 좀 더 위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미래에는 이런 게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다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점점 모델은 좋아질 거고 그쵸. 그 모델 비용도 점점 싸질 거고 그리고 나오는 하드스들도 점점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치면 내가 결국에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계속 내가 이 코드 때문에 불안감을 계속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제가 팀장은 안 돼봤지만 팀장이나 그 상위 조직장들 리더들이 사실 그 사람들도 디테일하게 뭐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그쵸.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모르더라도 그냥 그 큰 줄기와 맥락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죠. 대신 그 근거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AI가 활용할 수 있게끔 문서나 어떠한 코드의 형식으로 남기려고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히스토리가 또 지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뭔가 수행하고 그거를 또 지우고 자기가 다시 수행하고 약간 요거를 반복하다 보면 그 순간 그 사이에서 뭔가 없어지는 그 컨텍스트나 히스토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이걸 좀 잘게 쪼개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걸 기록해서 예를 들면 커밋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든 그 기록을 남기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딴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AI가 계속 뭐 작업하면 보통 MD로 그 기록을 많이 남기잖아요. 전 그거 관리하는 것도 약간 힘들더라고요. 자꾸 버전이 그렇죠. 자꾸 로컬에 너무 그 MD만 겁나 쌓이고 그 다음에 컴플루언스에
올라간 걸 사람이 또 수정하고 그게 로컬에 네. 반영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히스토리가 섞이는 것도 약간 맞아. 좀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 맞아. 그 약간 적절한 예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운전을 할 때 자율 주행 차만 있으면 오히려 안전할 것 같은데 맞아. 사람이 껴 있으면 그게 더 위험할 것 그렇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거 똑같이 음.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 그 AI가 막 뭘 하는 거에 사람이 자꾸 그 히스토리 없이 뭔가를 끼어들어서 오히려 그게 더 망쳐지는 느낌이라 제 생각엔 이거를 좀 더 그 팀 단위나 조직 단위로 맞아. 함께 수행을 해야 이게 좀 더 의미 있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돌아가서 나는 이게 AI보다 내가 좀 더 낫다 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아, 낫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만의 어떠한 강점을 그래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어디 유튜브를 보다가 느꼈던 건데 생각보다 그 감성의 영역 이런 거는 아직 AI가 잘 건드려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감성의 영역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회의록 정리 이런 건 감성이 아니라 그쵸. 업무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랑 일할 때 사람과의 관계나 혹은 뭐 어떤 글을 쓸 때 조금 감성적인 얘기가 들어갈 때는 아직 사람의 손때를 찾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특히 뭐 팀원들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뭔가 관계를 형성하고 거기 얘기를 할 때는 최대한 AI를 덜어내려고 하는 편이고 물론 그런 거 있어요. 뭔가 업무상 그 언어를 좀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을 하되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나의 의도 자체가 생각 자체까지 이제 AI한테 맡긴다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저의 글로 써놓고 1차적으로 써놓고 그거를 이제 좀 더 가공하는. 근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어떤 일기나 뭐 이런 걸 쓸 때 제 생각을 쓸 때는 좀 더 제 손으로 써야 될 것 같다. 뭔가 조금 뭐 비문이 있을 수 있고 어법이나 뭐 이런 게 좀 틀릴 수 있더라도 그 나만의 감성이나 그 영역 자체는 아직은 사람이 좀 더 잘한다? 사람이 더 수요가 많다? 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저도 AI를 통해서 문서도 많이 쓰고 근데 너무 이제 AI가 다 쓰면 너무 길거나 구구절절인 경우가 좀 많으니 그런 걸 다듬을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AI가 코딩도 잘하고 뭐 엔드투엔드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대신 아직 회의를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회의를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서 대면을 해서 소통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또 추가적으로 말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맞아요. 좀 생각하고 말하는 거에 대한 거를는 뭐 물론 이제 뭐 발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는 AI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말하는 의도적으로 말하고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생각보다 내가 알고 있는 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뭔가의 컨텐츠를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책이라던가 뭐 다양하게 뭐 유튜브를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생각의 그 깊이나 이런 걸 좀 더 넓히고 싶어서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는지도 그런 데서 많이 좀 오는 것 같아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게도 AI를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그런 거를 소비하는 거는 점점 더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역시 문과 붐이 다시 그러니까 근데 저는 문과가 훨씬 더 전 옛날에도 근데 그게 있었어요. 문과가 좀 더 성공하기에는 유리하다기보다는 그거 너무 이과로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공이라 문과로서 말을 하자면 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근데 요즘 또 보면 물론 그런 감성 당연히 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뭐 AI가 쓴 소설, 노래, 가사 뭐 이런 것도 사실 또 너무 발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그 문과의 감성 그리고 이 말하는 능력 아무리 AI가 글을 잘 쓰고 노래를 잘 만들더라도 결국 사람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거는 AI가 아무리 사람처럼 말을 해도 저는 결국 피지컬리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여러 가지로 말하는 능력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AI가 컨텐츠를 막 생산하고 그거를 내가 소비를 하지만 그게 다 누가 AI가 쓴 글일 수도 있고 AI 영상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그 안에서 다시 제 생각을 정리하고 약간 리프레시하고 이걸 다시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는 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고 다시 내가 입 바깥으로 내뱉는 거잖아요. 뭐 AI가 뇌로 조정해서 뭔가 네.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 자체를 의도적으로 많이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행위인 것 같다. 옛날에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네요.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서 말하고에 대한 거를 더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의 강점이자 나의 살아남기 위한 생존처럼 되기 위해서. 그쵸. 예전에는 사실 굳이 말을 잘하지 않아도 예전에는 코딩만 잘해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맞아요. 건데 맞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확실히 그런 좀 더 소프트 스킬 측면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소프트 스킬 아니면 감성 같은 거는 사람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도 물론 최대한 AI 에이전트에게 위임을 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아직은 맡기기 어려운 일들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희가 AI를 활용한 지가 뭐 챗GPT는 뭐 한 1년 반, 2년 정도 됐다고 치고 그리고 진짜 그런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쓴 지는 한 1년이 좀 안 됐잖아요. 맞아요. 뭐 진짜로 성능이 엄청 좋아진 거는 진짜 더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간에 쌓아왔던 그 경험들이 아직 그 AI 에이전트한테 충분히 녹아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프로젝트나 처음 시작하는 일이면 오히려 AI를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른데 몇 년 된 프로젝트라거나 그 AI 이전부터 뭔가 쌓여왔던 프로젝트는 아무리 문서로 정리를 하려고 해도 그때는 AI를 활용하기 전이라 문서에 빈 부분도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AI가 보기 좋게 되어 있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사람이 그냥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노하우라든지 맞아. 뭔가 방법론들이 있을 거라서 그런 게 아직 AI에게는 직접적으로 녹아들지 못했던 점이 100% 활용하지 못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저는 추후에 이 경험들을 잘 쌓고 녹이게 되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진짜 특히 이제 엄청 대기업이거나 그 레거시로 몇 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AI한테 그것들을 다 넣어주기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초천재 아이한테 뭐 30년의 인생을 넣어줄 수 없는 것 같은 거죠. 혹시 아직까지 AI한테 뭔가 온전히 못 맡기겠다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뭐가 있어요? 못 맡기겠다까진 아니고 좀 사람이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능 개발을 할 때도 약간 초기 설계부터 AI한테 맡겨서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제 구현을 해보니까 제가 그 입력을 좀 잘못 넣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단순히 코드만 보고 뭐 얘랑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구현 계획을 세웠더니 실제 구현을 할 때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슈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제프가 말했던 거랑 좀 이어지는 맥락인 것 같기도 한데 확실히 그런 경험치나 이 프로젝트에 대해 진짜 잘 아는 그 도메인 지식이랄까? 그런 전문적인 경험은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 이어지는 얘기인데 아무리 이제 문서를 잘 해놓고 우리가 뭐 코드나 문서나 여러 가지 맥락을 AI한테 넣어줘서 업무를 진행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아무리 열심히 문서를 해도 사실 다 남아있진 않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냥 언제 스치듯이 겪었던 어떤 이슈 또는 그때는 크게 생각 없이 그냥 구현했을 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했는데 그런 게 다 전달을 할 수는 없다 보니 그냥 뭐 AI랑 백날 이렇게 토론을 해봤자 해결이 안 되는 이슈가 그냥 다른 팀에 이거 잘하는 누구한테 물어봐서 그냥 1초 만에 해결됐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암묵지랄까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이 확실히 아직은 AI가 쫓아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그간 쌓아온 지식들을 언제 그쵸. 다 흡수를 해서 넘어올지는 모르겠다라는 양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거 같아요. 그 비슷한 내용인데 그 도메인 지식과 그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어떻게 AI한테 전수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저희로서 할 수 있는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아니라 사실 모델이 발전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엔트로픽이랑 뭐 오픈 AI가 잘 해줄 거고 그리고 뭐 그거를 만드는 하네스 영역 자체도 뭔가 저희에 맞춰서 뭔가 핏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도 그 오픈 AI나 엔트로픽이 잘 해줄 건데 그러면
그 실제로 그걸 활용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간의 맥락들과 그간의 도메인 지식들과 그간의 히스토리를 어떻게 잘 전달해 주느냐가 제일 좀 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원래는 개발, 뭐 테스트 검증까지는 AI가 잘해도 실제 운영은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요즘 또 보면 뭐 데이터 독이든 여러 가지 모니터링 툴에서도 MCP나 CLI나 너무 잘 제공을 해줘서 그런 이상 탐지 기준 같은 것만 잘 걸어 놓으면 스스로 탐지하고 고치고도 또 가능한 세상이 오는 것 맞아요.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AI가 못할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싶기도 하네요. 약간 벗어났지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니터링 툴 자체를 그러니까 AI가 조회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뭔가 알림이 와서 그거를 AI한테 그러니까. 자동으로 넣어주게끔의 어떤 자동화 세팅만 어. 해놓으면 걔가 그거를 보고 뭔가 판단해서 뭔가 처리할 수 있게끔의 아무튼 자동화를 그렇죠. 좀 그것도 완전 구축을 해놓으면 운영 자체도 엄청 잘할 것 같다. 예를 들면 그걸 이제 사람한테 알리는 것까지 해줄 수 맞아요. 있게 될 테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 독에서 뭔가 에러가 났어요. 얼러트가 막 나가지고 그게 원래 뭐 슬랙이나 아무튼 메신저로 떨어졌을 때 그거를 이제 들어가서 뭐가 이슈지 보고 막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그 받은 얼러트를 AI한테 넣어주고 걔가 그걸 조회하게끔의 뭔가 스킬을 쥐어주면 툴을 쥐어주면 그거 갖고 뭔가 착 조회를 해서 맨 마지막에 그 훅으로 뭔가 나한테 알림을 줘. 요약해서 알림을 줘. 그리고 조치할 걸 조치해줘. 뭔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진짜 운영까지도 그냥 다 AI가 해주는 게 되지 않나. 뭐 알라트뿐만 아니라 그냥 고치고 PR 올려서 그쵸? 그것까지도 너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운영까지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그것도 조금은 결국 그렇게 따지면 도메인 지식밖에 없나? 그죠? 뭐 아까 말했던 소프트 스킬을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근데 또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뺏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뺏긴다기보다는 지금과 동일한 일 자체는 AI가 다 대신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될 거면 내가 먼저 다른 일을 발견을 해서 그걸 발굴해서 가져가고 이 일로 대체되는 가장 마지막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아 맞아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확실히 그 작년과 올해가 또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재작년 첫 챗GPT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진짜 막 혁신이라 생각했는데 그쵸. 그거와 비슷한 정도의 속도로 뭔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 너무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생각도 잘 안 들고 좀 포모 같은 게 좀 오고 약간 이런 요즘의 상황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까 이제 내가 그 일자리에 있는 마지막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 AI로 자동화를 하더라도 그 AI를 관리하는 한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그쵸. 물론 AI가 AI를 관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최종의 회사 입장에서는 책임질 최종 한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이 회사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쌓아온 히스토리가 있고 그거를 전달해줄 전문가들이 남아있고 그거를 AI가 아직은 사람만큼은 모른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약간 벗어나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뭐 우리 회사에서 이렇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미래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지에 대한 뭔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 사실 없죠. 전 그렇게까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해보면 그게 진짜 매일매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그래도 AI가 아무리 사람을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진짜 뭐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뭐 80%가 다 없어지고 사람만 남아서 AI로만 일을 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요즘에는 그게 그렇게 막 먼 미래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예전에 여러 가지 혁명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막 실업률이 갑자기 막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새로운 직업이 발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문서를 만들어주는 새로운 직업도 생길 것 같고 그쵸. 요즘엔 그런 것도 많으니까 회사에 있는 그런 레거시 지식들을 마크단으로 잘 바꿔주는 뭐 또는 여러 가지 AI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주는 직업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냥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소설을 봤는데 거기는 이제 실제로 그런 가정에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이미 AI가 뭐 로봇이 그냥 세상을 다 먹어서 인간이 노동 해방을 이루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물론 일을 하는 게 힘들고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모든 노동에서 해방이 되고 AI가 그냥 일을 다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공산주의, 이상적인 공산주의가 도래했을 때 결국 그 자살률이 너무 높아져서 그 이제 그 소설에는 국가가 의무로 업무 그 노동을 강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 5일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 자살을 해요. 그럼 그 연대 책임으로 다 같이? 아니 가장 가까운 가족 2명이 일주일에 하루씩 일을 더 해야 돼. 이런 설정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노동 해방이 돼서 우리가 자본에 자유로워져서 그냥 살 수도 있고 그게 결국은 또 인간에게 우울감이나 행복감이 또 없어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노동에서 해방되면 다 그런 인문학적이거나 철학적인 고차원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런 우울감에 진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울감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쓰거나 진짜 그런 행위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막 노동을 한다든지 그러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러한 미래는 제가 볼 때는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거라서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추측하는 미래가 네. 그런 생각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그런 콘텐츠 산업이 더 발달할 것 같은 게 그러네. 네, 왜냐면 그냥 우리가 필수로 살아야 될 때 삶에서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제공이 되고 네네. 그 이외의 가치를 생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아이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도 훨씬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장이 엄청 크고 네. 발달이 엄청 많이 되어 있잖아요. 뭐 게임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살아가는데 전혀 필요 없는데도 그쵸. 거기에서 돈 쓰고 그거 한 사람이 엄청 많고 그래서 뭔가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이런 쪽에 뭔가 부흥을 이루지 않을까? 더 다양한 놀이들이나 즐거움, 도파민을 찾는 행위들이 자꾸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뭔가 저는 약간 그런 옛날에는 없었던 규제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이게 약간 극단적인 예시지만 예를 들면 도박 같은 것들도 약간은 조금 그게 되는 거죠. 뭔가 자유롭게 네. 뭐 어느 정도 규제는 있겠지만 네네. 옛날 그러니까 뭐 하나둘씩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뭐 카지노 같은 데가 한국인이 갈 수 있는데 뭐 지금 강원랜드 이런 거밖에 없지만 그런 데들이 점점 생긴다던가 뭔가 그런 식으로 아무튼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다른 한편으로 푸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이제 그런 걸 제공하는 사람들 근데 예를 들면 유튜브 생태계가 나오면서 1인의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런 형태로 그런 컨텐츠 산업이나 아무튼 다른 부가가치 산업들을 제공하는 1인 사업자들이 엄청 많이 생길 것 같다. 가 제가 생각하는 약간 미래인 것 같아요. 요즘 그런 것도 사실 이미 너무나도 1인 창업자도 당연히 많아졌지만 전 한편으로는 또 AI가 생산하는 그 엔터테인먼트도 엄청 많아졌잖아요. 저는 솔직히 예전에 이렇게까지 AI가 발달하기 전에는 미술이나 음악 같은 그런 예술적인 차원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나중에 대체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거를 사람이 만드는 감성이나 고차원적인 걸 저는 따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행성형 AI가 발달하기 전에는. 요즘 그런 것도 되게 거의 사람이 한 거랑 막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는 걸 보면서 요즘 막 그런 짤 유행하는 거라 무슨 야구장에 있는 관중이 찍힌 것 같은 사진을 AI가 그냥 생성해내서 예를 들면 그냥 귀여운 고양이가 갑자기 거기 앉아있다던가 이런 진짜 현실이랑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엄청 많아지고 그리고 막
저 막 유튜브에서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 찾아보면 그냥 AI가 만든 음악으로 플레이리스트가 엄청 양산이 되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람이 만든 노래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냥 AI가 너무 잘 만드는 걸 보면 확실히 그런 엔터테인먼트 영역도 AI가 꽤나 잘 만들어낸다라는 걸 요즘 느끼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이때까지 인간들이 쌓아온 만들어낸 그 예술적인 자산들이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이제 그거를 잘 학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AI가 그러면 사실 원래 같으면 이제 사람이 계속 그런 거를 이제 생산을 해내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품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콘텐츠들이 많았을 텐데 요즘에는 그런 게 또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는 이 엔터테인먼트가 그냥 양산이 되고 뭐 레드오션이 되고 끝나나 아니면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인간들이 좀 더 그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걸 지배해서 같이 AI와 함께 발전을 할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함께 발전 혹은 경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약간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전 또 약간의 취향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맞아. 또 사람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반골 심리 같은 게 있어서 아 나는 이 뭐 홍대병이라고도 하죠. 마이너한 걸 또 찾는 게 있어서 오히려 막 AI가 막 양산하고 사람이 뭔가 가치가 뭔가 떨어진 것처럼 보였을 때 그런 걸 쫓는 사람들도 또 생길 거라 이런 취향의 영역, 호불호의 영역은 사실은 뭐 그래서 엄청 크게 성공을 못 할 수는 있어도 그냥 먹거리는 계속 있을 것 같다 사람에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그러면 일단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AI로 인해서 좋아진 점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했고 효율화가 엄청 많이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그 AI의 모든 걸 그렇죠. 위임하고 의존하고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뭐 레이 같은 경우도 뭐 글쓰기나 뭐 업무적으로 엄청 활용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AI가 못하는 것들 인간의 영역이 어떤 것인가 해서 뭐 감성적이거나 그리고 아직까지 그 AI에게 그 인간의 도메인 지식이나 노하우들이 100% 전수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도 얘기했고 뭐 추가적으로 뭐 아까 고차원적으로 들어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문학이 군본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제 생각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되게 의미 있는 얘기였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컨텐츠 중에 그러니까 양산하는 그럼요. 나중에 컨텐츠 중에 하나로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러한 비슷한 주제나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주제로도 뭔가 얘기를 좀 더 앞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오늘 약간 감상에 대해서 해줄 수 있나요? 전 이걸 처음 이 주제에 대해 좀 생각을 해볼 때는 아 그래 아직 사람이 낫지 이런 마인드로 막 이렇게 소재를 썼는데 이걸 또 준비할 때와 오늘의 사정이 다르고 또 내일과 모레는 또 더 달라지겠죠. 그러면 AI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AI가 더 잘하게 됐을 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문과로서 문과 실험에 갑자기 들어있다? 문과 부심 이런 문과 네, 전 뭐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결국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누군가 설득하고 대면하는 거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그런 소프트 스킬을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요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와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